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변 사람과 대화하면서 유머를 잘 구사하시나요? 어떠십니까? 가까운 분들 가운데 유머러스한 사람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시지 않나요? 네,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머의 힘, 요즘 대세입니다. 유머 넘치는 사람들이 주목받고요. 유머가 이 기업 경영에도 또 자기 개발 도구로도 인기몰이 중이죠. 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는 유머 사용이 여전히 서툴기만 합니다. 상대의 기분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그 일방통행식 유머, 또 상대를 깎아내리는 저급한 유머,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고, 농담이 상처를 주거나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맥락도 있죠. 자, 오늘은 유머가 절실한 시대에 함께 마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유머에 관해서 성공회대 김찬호 초빙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찬호 교수는 사회를 움직이는 감정에 주목하는 사회학자입니다. 1962년생으로 연세대에서 사회학을 전공했고 일본의 마을 만들기를 현장에서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립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부센터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성공회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문화인류학과 교육학을 강의 중입니다. 또한 교육센터 마음의 씨앗 부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찬호 교수는 거리에서 수많은 시민들을 만나며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결합한 강연을 펼쳐 거리의 인문학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문과 일상을 잇는 작업을 지속해 그동안 생애의 발견, 문화의 발견, 사회를 보는 논리, 돈의 인문학과 놀변 등을 출간했습니다. 특히 2014년에 펴낸 저서 모멸감은 무시하거나 멸시하면서 모멸이라는 감정을 주고받는 한국 사회의 기저를 분석하면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목받았죠. 최근엔 남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병든 웃음 대신 인간의 바탕을 둔 건강한 웃음을 되찾자는 의미에서 유머니즘을 펴냈습니다. 네, 유머니즘이란 책을 펴내신 성공회대 김찬호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골치 아픈 책을 쓰셔가지고 이 책을 읽어야만 유머가 풍부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예, 저도 유머가 어려워서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유머러스하게 시작해보려고 농담을 던졌는데 그렇게도 진지하게 받으시면 어떡해요? 예, 죄송합니다. 유머니즘이란 단어가 원래 있는 단어입니까? 있긴 했습니다. 제가 만든 단어는 아닌데요. 예. 찾아보니까 쓰기 시작한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머 플러스 휴머니즘? 예. 그래서 휴머니즘적인 인문 정신을 좀 재밌게 드러내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유머를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향하는 용어로 제가 좀 정착시켜보고 싶었습니다. 유머니즘. 예. 유머라는 게 영어죠? 예, 영어입니다. 거기 한국말로는 뭐예요? 굳이 그냥 유머죠? 예, 그렇습니다. 외래어로 쓰이고 있죠. 일본에서 웬만한 서양 개념을 다 한자어로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머만큼 그대로 썼어요. 그죠? 그만큼 정확한 번역어가 없었다는 얘기죠. 우리도 뭐 익살 이런 말 있겠지만 약간 와닿지 않습니다. 익살, 풍자, 해학, 뭐 골개, 농담. 근데 그 어느 것도 유머랑은 일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유머 자체가 갖고 있는 역사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어떤 맥락입니까? 서양의 18세기 그 무렵에 귀족들 대신에 부르주아들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언어 공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처럼 자기가 타고난 그런 혈통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어떤 역량, 지적인 미덕 이런 것을 잘 발휘함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문예의 공동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람의 품성이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것 이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누구를 웃긴다는 건 깔보고 풍자하고 좀 천한 그런 일로 여겨졌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오히려 더 세련된 지성 이런 것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면서 영국에서 유머가 아주 중요한 그런 덕목으로 자리 잡게 됐던 거지요. 네. 예. 그러면 18세기 신흥 부르주아 계급이 나와서 근대 시민 사회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중세 사회, 신분제 사회, 그리고 종교가 지배하던 그렇죠. 사회. 그런 신분제와 종교가 지배하던 중세 시대에는 유머가 없었어요? 없었다고 하긴 어려운데 어느 시대나 다 웃긴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권장하진 않았다는 거죠. 적어도 지배층에서는 엘리트나 이런 사람들. 오히려 억압했겠죠. 그렇죠. 중세 그 성직자들이 중심됐던 사회에서는 더 엄격한 것이 그렇죠. 엄숙한 거 이런 게 강조됐지. 웃기는 일은 이건 신분 낮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로 여겨졌죠. 우리나라 양반을 생각해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흥 부르주아가 만들어지면서부터는 그 시대 지배층들도 유머를 그렇죠. 존중해주고 권장까지 하게 되는 식으로 변화했다. 그러니까 위트라고도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웃긴 얘기가 아니라 거기는 전혀 다른 통찰, 자기만이 갖고 있는 또 세계관 이런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 내면 세계가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그런 언어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역사성이 있네요. 유머라고 하는 것도.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네요. 왕조 시대는 지배층은 뭐 유머나 이런 것을 금기시했겠네요. 물론 자기들끼리는 뒤로 킥될 수도 있습니다만 드러내놓고는 그걸 존중하지 않았겠군요. 그렇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의 고전을 보더라도 우리 논어에서 무슨 웃음 장면이 별로 없거든요. 또 웃음을 권장하는 그런 대목도 없는 걸 보면 불교도 뭐 비슷한 것 같고 대체로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워낙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대 이후에도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또 군사 독재를 겪었으니까 그것 역시 지배층에 대한 유머러스한 접근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아예 출연도 못하던 탤런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 민주화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물론 독재 시대에도 우리 아시다시피 웃으면 보기와의 같은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힘겨운 생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거기서 좀 마음을 풀고 이런 측면이 있었지만 굉장히 제한된 표현이었죠. 지극히 제한됐죠. 정치를 향한 풍자 조롱 같은 건 상상도 못하고 그런 거였죠. 한마디로 유머니즘이라는 책을 펴내신 이유는 더 유머러스한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다. 더 인간적이다. 또 유머가 더 많이 행해지는 사회가 더 인간적인 사회다. 그 말인 거죠. 네, 그것 플러스 너무 그런 유머에 대한 강박을 많이 갖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무리하게 쓴웃음이 나게 되고 웃음이라는 게 여러 스펙트럼이 있는데 쓴웃음도 있고 비웃음도 있고 냉소도 있고 그렇거든요. 울음은 그렇게 폭이 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웃자고 한 얘기인데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고 전혀 웃기지 않은데 억지로 웃어줘야 되고 웃음을 둘러싼 상당히 괴로운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예전보다 이게 더 심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좀 문제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만큼 우리의 어떤 의미 세계, 마음의 문법 이런 것들이 많이 어그러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목차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일부가 나는 웃는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죠? 사람만 웃을 수 있지 않나요? 동물 가운데 웃는 동물이 있나요? 엄밀하게 말하면 웃긴 하는데 인간처럼 이렇게 크게 소리내서 웃지는 않습니다. 확실하게 드러내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있긴 한데 개도 좀 개 키우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표정이 약간 달라진다고 하면 기쁠 때. 근데 소리내서 웃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인간에게 웃음이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가장 최초의 언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웃음이 최초의 언어다? 왜냐하면 울음은 생리적인 그냥 반응입니다. 일방적으로 뭐 요구하는 건데 웃음은 정서적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렇죠. 아기가 엄마를 알아보고 처음 웃었을 때 그때 이제 양육자의 큰 기쁨이 시작됩니다. 뭔가 의식을 집어넣어서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게 웃음이죠. 그렇죠. 울음은 그냥 터져 나오는 거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웃음은 주고받는 겁니다. 울음은 주고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이가 웃지 않는다. 이건 굉장한
뭐 발달 장애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문제라서 우리 살면서 하루도 웃지 않고 지나가는 날 없거든. 사람을 만나는 한 웃는다면. 네, 만약에 네. 웃지 못한다. 이건 사회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네. 근육 문제로 인해서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삶이. 파킨슨스병 같은 거 이런 거 걸리면 웃지 못하는데 가족들도 힘들다고 합니다. 네. 알면서도. 네. 그만큼 웃음은 우리 인간관계 바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조사 결과 이미 이건 뭐 널리 알려졌잖아요. 예.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몇 번 웃는지 조사해보고 예. 성인이 된 후에 하루에 몇 번 웃는지 조사해보니까 예. 어린아이들은 뭐 수백 번 이상 웃는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예. 안 웃는데요. 예. 예. 이것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기쁨 에너지가 그만큼 많고 네. 기가 충만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또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하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는데 어른들은 여러 가지 이미 제약에 길들여져 있고 규범에 묶여 있고 뭐 미래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 보면 네. 좀 이렇게 주어진 상황을 달리 비틀어보고 틈새를 들어가보고 이런 장난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마음에 그만큼 풍요로움이 사라진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뭐 웃을수록 좋다. 네. 웃는다. 고로 존재한다. 네. 인간은 웃을 수 네. 있는 존재다. 다 좋은데 그 챕터 안에 웃음이 폭력이 될 때라는 항목이 있어요. 예, 제가 그 점에서 이 책을 이렇게 발상하게 된 건데 썼던 책이 모멸감입니다. 그렇죠. 모멸감과 유머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핵심 고리가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예. 웃음 중에는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는 것이 상당히 많죠. 아마 누구나 떠올리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웃는데 나만 못 웃고 있어. 아니 내가 웃음거리가 돼버렸어. 이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없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치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차라리 화내는 건 나아요. 근데 나를 비웃는다는 것, 날 보고 깔깔대고 웃는다는 것, 이것은 물론 아주 신뢰하고 친밀한 관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네. 기꺼이 바보가 되는 것, 이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남을 비하한다고 반드시 폭력이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진짜 그 사람을 깔아내리는 그런 웃음이 우리 사회에 횡행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유머가 아니죠. 아니죠. 공격이죠. 그건.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자기 결핍이 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남의 흠집을 드러내고 그것을 짓밟음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죠. 그렇죠. 그게 너무 지금 만연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요즘 뭐 남혐, 여혐 해서 막 혐오 사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상대를 그렇게 비웃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게 사회 구조적으로 좀 병들어 있는 측면을 보여주는 거죠. 자존감이 그만큼 허약해진 거고 누군가가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만 집단의 결속이 이루어진다. 그건 진짜 그 관계가 되게 취약한 거라고 봐요. 네.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이 없을 때 그런 게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웃음의 폭력을 벗어나서 진정한 의미의 유머니즘을 회복해보자. 이런 얘기네요.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렇죠. 웃음이 정말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 두 번째 챕터가 유머의 문법인데 유머에도 문법이 있어요? 유머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이론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안에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들이 사람을 웃기게 하는가 그런 게 기존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반전이거든요. 반전. 예를 들어 미국 어느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30년 동안 오로지 한 여인만 사랑했습니다. 마누라한테 들키면 죽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라는 게 어떤 한마디 했을 때 그 말에 담긴 의미의 층이 여러 가지인데 보통 하나의 의미층을 생각해요. 근데 전혀 다른 의미층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반전. 그러니까 말이 되면서도 안 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의 웃기는 말들의 논리적인 패턴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웃음이 터지는가 할 때 우월 이론이라는 게 우월? 다른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걸 보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넘어지는 걸 보고 웃지 그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어떤 뭐 운동 경기에서 멋진 슛을 넣었다 할 때 감탄은 하지만 웃지는 않거든요. 못 웃죠. 그러니까 남이 좀 망가질 때 웃게 돼요. 근데 그게 아까 얘기처럼 그 사람을 진짜 깎아내릴 때 폭력이 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똑같다. 그래서 그런 우월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해소. 그러니까 우리 억압된 그런 어떤 뭐 본능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툭 터트려주는 이런 거 있죠. 이거
그 방귀 뀌면 웃잖아요. 예, 예. 왜 웃겠어요? 방구가 금기시됐기 때문에 웃거든요. 그렇죠. 그 애기들도 방구 뀌면 안 된다는 거 모를 때는 방구 껴도 안 웃어요. 예. 근데 애기들이 언제부터 웃냐면 방구 뀌면 안 돼라는 걸 생각하면서부터 누가 방구 뀌면 웃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문명이 갖고 있는 경계 이걸 탁 넘어갈 때 사람들이 거기서 해방감을 느끼면서 웃는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서 그걸 네. 그 챕터에서 정리해 본 겁니다. 네. 네. 이 책 어느 대목에 나오는 거로 제가 봅니다마는 조선시대 때 어떤 그 선비가 예. 사약을 받았어요. 예. 사약을 받고서는 이제 사약을 가지고 온 그 관리한테 어째 자네도 한잔 하려는가 뭐 이런 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형대 유머라는 장르가 있는데 프로이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서도 유머를 구사할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정신적 내공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명종 때 임영수라는 그 선비의 사례이기도 한데요. 네. 이 삶을 완전히 초연한 그 경지에 갔을 때 탁월한 유머가 나온다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네. 유머의 문법까지 봤고 유머 감각에 6기둥이 있다고 쓰셨어요. 6기둥이 포착. 뭘 포착하는 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걸 탁 낚아채지 않으면 그러니까 빤한 얘기는 웃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의외성이 있어야 돼요. 의외성. 뭔가를 하나 잡아라. 그다음 표현. 잡아내도 이것을 절묘하게 탁 언어화하지 않으면 웃기지가 않거든요. 네. 두리뭉실에서는. 왜냐하면 웃으면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그 타이밍을 딱 잡아서 간결하게 딱 짚고 들어가야 표현. 됩니다. 연기. 이건 뭐냐면 다른 존재가 되지 않으면 웃길 수가 없어요. 평상시 자기 모습 그대로면 안 웃기죠. 그렇죠.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죠. 연기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어느 관광버스 타고 내릴 때 그 기사 아저씨가 내리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멀리 못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연기거든요. 전혀 다른 상황을 딱 상상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의 소꿉장난 비슷한 거지요. 그다음이 동심. 애기들 같은 마음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나 어릴 땐 다 웃겼어요. 유머 감각이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 저는 묻습니다. 진짜로 웃긴 적이 없냐고. 아마 기억이 안 날 뿐일 겁니다. 그렇죠. 라고 얘기합니다. 어릴 때는 다 웃겨요. 애기들의 시선에서는요, 세상이 어른들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아이들의 말은 하나같이 다 엉뚱하잖아요. 맞습니다. 얼마나 재밌는 거예요. 엉뚱함과 장난기.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좀 간직했다가 적절한 장소에서 꺼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5번째가 넉살. 이게 좀 배짱이 있어야 된다. 낯이 두꺼워야 된다 그런 거죠. 웃기는 생각이 나도 감히 내가 여기서 해도 될까? 그렇게 망설이면 못합니다. 되게 유머 감각이 안 늘어난 이유가 해보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왜 못 해보냐면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썰렁해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썰렁해져도 괜찮은 사람 앞에서 자꾸 해봐야 된다. 그러다 보면 좀 낯이 두꺼워진다. 그런 겁니다. 마지막이 공감이에요. 이건 뭐냐면 유머 감각 그러면 자꾸 남을 웃기는 것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웃어주는 거거든요. 남의 유머에 반응해주는 것. 별거 아닌 이야기도 크게 웃어주는 이 너그러움이 근데 그게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만큼 울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지 그 공감이 되는 거고요. 뭔가를 포착해라. 자기만의 관점으로 남이 못 보는 거를 그거를 적절히 표현하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연기도 해라. 그리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야 이런 게 잡힌다. 좀 넉살을 부려라. 과감하게 도전도 해라. 그리고 남의 유머에도 적절히 맞장구 쳐라. 이게 유머 감각의 6기둥이다. 재미있게도요. 이문재 시인이 이걸 딱 보시더니 이거 시작 원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시를 쓰는 거? 자기도 시 가르치지만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시를 잘 쓰려면 뭔가를 포착해라. 표현하고 연기해라. 동심으로 돌아가라. 넉살스럽게 쭉 써내려가라. 그렇죠. 그러네요. 4번째 챕터가 아마 이제 이 책을 쓰신 진짜 중요한 맥락에 대한 감수성이에요. 농담이 희롱이 될 때, 뭐 음담패설이 불쾌하지 않으려면 억지 웃음의 비굴함과 괴로움, 뭐 이런 것들인데. 저희 사회학자로서 유머를 다루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어디선 빵 터지는데 어디서는 썰렁하고 더 나가서 사람을 되게 어색하고 불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실패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이러지? 똑같은 내용인데 그건 바로 그 사람과의 관계 그 하나가 있고요. 또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뒤 맥락에 따라서 지금 방금까지 심각한 얘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정서적인
그 결이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상태에서 뜬금없이 농담 던지면 이 사람이 뭐지? 이렇게 그렇죠.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담패설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부부 사이에서는 부부 사이가 좋을 때는 음담패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그걸 직장 상사가 여직원한테 교수가 학생한테 이렇게 해서는 요새는 성희롱으로 그렇죠. 잡혀갑니다. 그렇게 되죠. 예. 그런 감성들이 점점 떨어지는 게 예전에는 자주 어울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갈수록 스마트폰에 매달리죠. 혼자 있는 시간 많죠. 이러다 보니까 유머라는 게 기본적으로 신체 언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표정 또 눈으로 포착되지 않는 그 사람의 기운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탁탁 직감적으로 내가 포착되면서 여기서 이 말 던지면 뭐가 될 거야 딱 오는데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없다 보니까 반대로 여러 가지 유머러스한 일화들은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재 개그 정도만 던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맥락과 관계없이 그냥 아무 때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아재 개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재 개그는요. 그야말로 대화의 흐름과 별로 상관없이 준비된 그런 아주 그 딱딱 떨어지는 문답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양념처럼 가끔 써먹으면 좋은데 이걸 내가 너 웃겨줄게 하면서 과시적으로 자꾸 쓰게 되면 너무 빈발하면 짜증이 나는 거죠. 짜증나. 그러니까 똑같은 아재 개그도 그 흐름에 맞춰서 언어를 딱 비트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딱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이 만든 우유가 뭘까요? 하면 아야 어여 어여 우유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건 재밌긴 해요. 근데 이걸 그 우유 얘기가 나왔을 때 적절하게 딱 넣는다든지 하면 좋은데 이걸 준비됐다는 듯이 막 연달아서 계속 해버리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지금 별로 좋지도 않은데 하면 짜증이 나죠. 아재 개그가 희롱이나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상처 주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아재 개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재 개그는 듣는 사람이 분위기 썰렁하네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웃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장 그게 모든 언어권에서 기본적인 게 영어로 펀이라고 하는데 일본 말로는 다자이르라고 말장난이죠. 말장난. 번역이 안 되죠. 그래서 외국어로는. 그렇죠. 이 챕터의 마지막 장이 웃음의 교육학을 위하여거든요. 이것도 가르쳐야 하는 겁니까? 배워야 하는 거고? 뭐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은데요. 제가 거기서 강조한 것은 교실에 웃음이 어떻게 피어날 수 있을까? 그건 교사가 웃긴 얘기를 하거나 뭐 재롱을 개그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 사이에 웃음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다. 그러려면 아이들의 개성이 서로에게 인정돼야 된다.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까 별거 아닌가 하고 뭐 왕따시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절대 웃음이 나올 수가 없지요. 교사들 사이에서도 웃음이 나오는 교실이 그렇게 부럽대요. 교실이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있으면 웃음이 피어나는데 공동체가 깨져 있어요. 우리 교실은. 뭐 학생의 절반이 엎드려 자는데 교사는 깨우지도 않고 이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거기서는 웃음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업에서요. 웃음이 터지면 아마 선생님도 학창 시절에 웃긴 선생님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 수업들은 좀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또 학습 효과도 뛰어나요. 그러니까 그분의 재능도 있지만 그분이 아이들을 그만큼 넓게 맞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걸 강조한 겁니다. 김찬호 교수도 강의할 때 많이들 웃깁니까? 좀 애를 쓰고 저 스스로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 미국의 대통령들 또 전직 대통령들 뭐 해마다 보면은 의도적으로 아주 중요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주 빵 터지는 유머들을 거의 의도적으로 하잖아요. 거긴 연설비서관 중에 일종의 덕목처럼 있습니다. 연설비서관에 유머 담당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유머만을 위한 1년에 한 번씩 그런 자리도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전에까지는 많이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아예 유머 중심으로만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는 거죠. 그 대통령의 글쓰기 그 강원국 그분이 라디오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에 이렇게 유머 코드를 좀 넣은데요. 그러니까 국회에 가서 하실 때 쓰라고. 근데 못 쓰신답니다. 못 쓴대요. 결국은 그 애드립을 잘하는 분도 그 분위기에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정치가 한편으로는 체면, 한편으로는 권위주의 이런 것으로 딱 묶여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술자석에서 망가지는 것 그런 거 말고는 좀 품격 있는 유머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게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 정치 언론의 관계 같은 것도 갈등과 긴장보다는 조금 더 좀 편안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고요. 그렇죠. 유권자들도
어떤 정치인을 좀 높게 평가하는가 그것도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유머러스한 게 별로 득표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 선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한마디로 유머가 넘치는 사람과 예. 유머가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유머를 하려면 지적인 탁월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뭔가 예리해야 되고요. 통찰력이 깊어야 됩니다.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런 지적인 차원. 또 하나는 정서적인 차원에서 남들이 이 순간을 어떻게 느낄까 그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공감 능력. 예. 그래서 지성도 좀 반짝여야 되지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함께 있지 않으면 유머는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인공지능이 이렇게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가지. 유머죠. 예. 실제로 인공지능한테 유머 하라고 하면 잘 못합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유머가 있는 사람은 지적인 준비와 정서적 공감 능력 또 대화의 맥락을 읽어내는 그렇죠. 능력까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유머가 존중받는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의 결정적 차이는 어떤 걸까요? 결국 유머는 다른 세계를 상상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에 묶여 있어서는 절대 유머가 나올 수 없어요. 네. 다른 세계를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고 차이를 받아들이는 그런 여유가 있는 거죠. 네. 그 너그러움, 그것이 유머를 좌우하는 거고요. 어차피 지금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 고령화. 일하고 돈 버는 것만 갖고 보람을 찾는 시대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찾을까? 언어 세계거든요. 네, 그런 것을 스스로 그냥 웃긴 얘기 유튜브에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친한 사람들끼리 툭 터져 나오는 그 농담 한마디로 그렇죠. 서로의 애정, 우정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위대함을 유머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유머 관련해서 또 뭐 쓰고 계신 게 있다고요? 지금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요. 유머에 대해서 좀 중요한 영역들에 계신 분들, 정치라든지 문학, 교육, 뭐 개그맨 등등 한 7분 정도 선정을 해서 좀 대담을 해서 책을 묶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에 계신 분들 그 중에서는 꽤 유머러스한 분들을 좀 고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머에 대해서 철학이 있거나 유머를 중요하게 다루는 분이거나. 정치인도 있어요? 정치인 좀 골라야 되는데 노회찬 씨가 계셨으면 딱 좋았을 텐데 좀 아쉽게. 찾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찾고 있습니다. 찾고 계세요? 찾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제일 어려워요. 네, 오늘은 유머니즘이란 책을 들고 오신 사회학자 성공회대 김찬호 초빙 교수를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